뉴스 탐구생활 바른 역사. 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4부에서 우리가 만나보는 시간은요, 뉴스를 각별한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뉴스 탐구생활 시간이죠. 오늘은 바른 역사 시간입니다. 역사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뉴스를 똑바로 들여다보자. 이게 저희 프로그램의 모토입니다. 전우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개건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질문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죠? 예, 잘 보냈습니다. 네. 근데 지난 24일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근데 결과는 뭐 저도 조금 예상하긴 했지만 실망스러운 게 많았는데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일본이 진짜 왜 이럴까? 그리고 특히 그날 문 대통령이 모두 발언하는데 막 취재진 나가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역사 속에서 혹시 이런 해답을 찾아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과 일본이 세계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 얘기 좀 해주세요. 너무 어렵죠? 네. 세계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이 다르다.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좀 더 좀 플러스 설명을 하자면 국제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태도가 왜 한국과 일본은 다른가. 전에도 한번 이 프로그램에서 혐한과 반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일단 좀 보죠. 우리는 아주 옛날부터 굉장히 많은 이민족 다른 국가들하고 국경을 맞대고 부대끼면서 살아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체로 좀 약한 위치였죠. 네, 맨날 침략 당하고 막 그랬죠. 고구려 시대에 강성했다고 하더라도 전체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약한 나라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만 있었던 건 아니고 여진도 있었고 돌궐족도 있었고 한때 네. 또 거란도 있었고 이렇게 많은 이민족들하고 부딪히면서 국제 관계라는 걸 형성해 왔어요. 중국과 예컨대 여진족, 거란족 우리 사이에서 어떤 네. 관계와 질서가 만들어져야 하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당장 1차적으로는 힘으로 만들어지지만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도의. 문화 예. 이런 것들이 명분이 있어서 일종의 좀 그 관계를 네. 지속할 수 있다. 명분이 있어야 관계를 지속할 그렇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역사 속에서 체질화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명분을 강조하고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옳지 않은 의도로 만약에 전쟁을 벌인다고 하면 이건 이제 잘못된 전쟁이라고 해서 이제 주변의 작은 나라들이 이제 같이 뭐 힘을 합친다든가 이런 일들이 간혹 생기기도 했었고 뭐 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명분 중심 또는 이제 도의 중심의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들을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왔어요. 반면에 네. 일본은 바다에 둘러싸여서 막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이 임의로 만들 수 있는 관계였어요. 자기가 교섭하고 가기 싫으면 안 가면 그만이고 그렇죠. 누가 찾아오는 나라가 없어요. 공격하는 나라도 없었고. 바다가 있으니까. 역사상 일본을 공격했던 나라는 몽골 제국뿐인데 그것도 태풍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그 태풍이 일본을 구원해준 태풍이다라고 해서 네네. 바람신 카미카제라고 불렀잖아요. 그 카미카제 특공대가 그 이름에서 나온 것인데 그렇군요. 그런 상황에서 수천 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 국제관계에서의 명분이나 도의 같은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라고 하는 그 좀 멋대로 의식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네.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죠. 아니 저게 바다 떨어진 곳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하고는 교섭도 쉽지가 않고 쉽지 않다 보니까 자기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자기들을 하나의 독립된 천하로 생각하면서 네. 국제관계에 대해서 어떤 이제 원칙과 어떤 대원칙과 어떤 명분, 어떤 도의를 지켜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자기들은 가만히 있는데 비로소 이제 일본을 쳐들어오는 세력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자기보다는 막 이게 세게. 서양 열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네네. 동해아시아의 중국이나 조선이나 국경 가까이 있었던 나라들은 일본을 공격하지 않았는데 저 먼 바다 너머에서 이제 미국이나. 서양 열강, 미국이니 뭐 영국이니 이런 배들이 와가지고 들어오니까 아 이게 세계가 이런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시대가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제국주의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도인이 뭐니 다 팽개치고 그저 유럽의 힘이 이건 서로 문화적 코드가 맞지를 않으니까 문화적 정당성이나 정의나 이런 것들을 따지기가 어려웠던 시대예요. 네. 그러니까 저 유럽의 힘이 들어와서 일본을 개양시키고 하다 보니까 힘 중심의 세계관을 자연스럽게 국제관계를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1860년대에 유럽 세계 사이에서요. 도대체 왜 강대국이 약소국을 함부로 하는 것이 당연시 타당하냐? 예. 그 타당하지 않다. 약소국도 존재할 이유가 있다. 뭐 이런 등등의 국제관계가 유지되는 기본 틀을 정리한 책이 중국에서 번역된 제목이 만국공법이에요. 만국공법이요. 예. 여러 나라가 함께 지켜야 할 국제관계의 평화를 위한 법률이다. 이게 요즘 말로 따지면 국제법 같은 뭐 그런 그런 거네요. 의미죠. 예. 국제법의 시초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번역할 때 우리는 이 만국공법의 도리가 무엇이냐 이걸 따지는데 그렇죠. 일본인들은 이게 우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있긴 있지만 네. 이거는 뭐 힘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힘중심의 세계관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네. 해석도 그렇게 달랐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토 히로부미와 안중근 의사의 의식,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같은 동양 평화를 얘기하면서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차이를 나누는데요. 어쨌든 일본이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이제 고립된 생활을 오래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만히 보면 이렇게 우기기에 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대체로 보면 힘이 있건 없건 본인이 힘이 있건 없건 힘이고 정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논리에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남들이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이해가 안 이야기들을 돼도, 라고 받아들여도 계속해요. 확신적으로 하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힘에 대한 일방적인 숭배, 자기가 힘이 있거나 힘 있는 자와 한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네. 도덕이니 도의 명분이니 안 따지고 마구잡이로 자기 주장만 반복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일본과 한국 사이에 나타난 이제 이런 현상적인 문제들은 사실 대법원 판결부터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자면 네. 대법관들도 고심을 많이 했을 거예요. 많이 했겠지만 사실 이 문제는 국권 또는 국가의 이제 권리, 국가 간의 협정 이런 걸 뛰어넘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던 것이고 이것이 이제 세계 국제관계, 현대의 국제관계를 이끄는 기본 도리다, 명분이다. 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가가 임의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현대의 대원칙이잖아요. 노 변호사님 워낙 이제 법정에서 많이 겪어보시는 일이겠습니다만은. 네네. 또 그런 원칙에 맞게 시대의 추이에 맞게 법원이 전형적으로 판결한 거라고 좀 보는데. 네. 일본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일본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일본은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한국인들의 인권 문제, 이게 인권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판결한 것 자체를 국가가 뒤집어라. 한국인들의 인권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반인권적 주장이거든요. 삼권 분립을 또 무시하죠, 우리나라. 삼권 분립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반인도주의적이고 반인권적인 주장이에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 너희 국민의 이른바 자기 인권, 자기 개인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모든 시도를 니네 정부가 알아서 억눌러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는 일본 같은 경우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중국과 예. 대한민국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인 거죠? 그렇죠. 힘에 대해서 힘으로만 생각할 뿐이지 이것을 일종의 도의라든가 옳고 그름. 명분, 옳고 네. 그름, 인도주의나 인권에 관한 가치의 존중 이런 생각들이 별로 없어. 이것을 국제관계에 대해서 뭔가 룰,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특히 일본인 그렇죠. 전체가 그렇다기보다도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힘을 숭상하는 좀 극우에 가까운 사람들이 되게 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모습, 아베의 모습이 일부 보이고 네. 일본 내에서도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인도주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같이 보이는 것처럼 일본인 전체가 그렇고 한국인 전체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정치적 성향과도 관련이 돼 있고 각국의 역사와도 관련이 돼 있고 그런 경향이 나타나면서 지금의 문제가 단지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국제관계의 명분과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 인도주의와 세계평화의 기본 원칙을 어떻게 잡아가느냐 네. 이런 문제들하고 관련돼 있다, 깊이 관련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하는 태도, 특히 아베 총리가 하는 태도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네. 우기고 보자. 그리고 너는 힘이 약하니까 우리 말이 다 맞다고 니네가 따라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일본이 계속해서 그 좀 세계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네. 뭐 실제 영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생각하는 한 우리나라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면.
일단 좀 아베 정권 자체의 속성의 그런 면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직후에 우리나라 언론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이제 칼럼 제목이 자전보다 생존이 먼저다였어요. 맞아요. 예. 일본한테 저렇게 맞대다가는 우리 경제가 큰일 난다. 무너지고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뭐 옳고 그름 따지지 말고 일단 굽히자. 이런 얘기들 우리 언론들이 했어요. 사실 70년대도 계속 그랬고 지금도 현재까지도 늘 계속 그래 그러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힘 중심에 있고 옳고 그름이 아니라 힘이 곧 정이다. 힘이 곧 옳음을 담보한다. 이런 식의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리가 계속해서 져왔기 때문에 져야 된다. 이런 혹은 또 우리가 질 것이다. 이런 예. 패배주의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설사 진다 하더라도 110년 전에 우리 의병을 했던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죽을지언정 그렇죠. 이렇게 노예처럼 살지는 않겠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정도의 기계는 못 보여줄 망정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이런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근거도 별로 없는 공포감을 부추기고 항복해야 된다. 그리고 이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우리 정부의 잘못이다. 네. 책임 소재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그러니까요. 그런 피해자 논리를 가해자를 바꾸더라고요. 예, 우리 사회 안에서 그런 논리가 횡행했잖아요. 이 사실은 아베 정부가 관행적으로 믿어온 건 이런 것이었어요. 지난 100년 넘는 역사 속에서 한국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하면 한국 내에 우리에게 협조하는 무리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그게 제일 싫더라고요. 우리가 솔직히. 친일파라고 해서 분노하는 것처럼 일본인들은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위안부 소녀상 철거하라는 시위를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징용 노동자, 징용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동원이 아니다. 그만해라 이러면서 또 이런 우리한테. 얘기를 또 하고 예. 있고요. 위안부 피해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한국인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한국인들 스스로 하고 있으니까. 네. 아베는 이제 아베 정권 입장에서 보자면 경험적으로 역사 속에서 한국인들은 늘 저렇게 분열해왔고 한 반 정도는 언제나 일본 편을 들었다. 이런 것들을 믿고 있는 거죠. 한편은 국제 질서에 대한 자기들의 오래된 선입관이나 관념이 있고 한편으로는 한국이 지난 100년 동안 일본에게 학습시킨 게 있어요. 우리가 청산하지 못했던 것들이죠. 네네. 거기 학습 효과를 보는 거죠. 이대로 조금 더 밀어붙이면 이 정권이 무너지거나 이 정권 지지 세력이 무너지고 다시 일본의 압력에 무조건 굴복하자는 세력이 한국 내에서 정권을 잡게 되면 그때 가서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아베 정권이 저렇게 물러서지 않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지금 그 학자들이 좀 그런 거를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학자들이 주도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예. 그 학자들이 학자로서 학문 세계에서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학자들과 연결되어 있는 일종의 커넥션, 관계들이 있고 커넥션. 거기에 연구비 지원이 되거나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책 사주기 운동 같은 경우. 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도 네.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좀 유력한 집단에서 그 요즘 문제가 되는 유명한 책을 사서 선물하기 운동 벌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학자 개인 또는 어떤 몇몇 그룹의 학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부류가 그런 논리들이 살아나고 확산하고 그렇게 해서 한국인들의 의식 전체를 지배하기를 바라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 일본의 어떤 재단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네. 이거 그 돈은 사실 크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얼마나. 그거보다도 국내에서 모종의 움직임을 보이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고 그런 사람들이 직접 간접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자기들에게 그게 이득이 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일본과의 관계에서의 이득 문제를 떠나서 이제 지금 예컨대 최저임금이라든가 또는 부동산이라든가 또는 종부세라든가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진보적인 정책을 펴는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어렵다. 네, 어렵다. 그리고 그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누군가의 협력을 해야 되는데 네. 아베 정권도 유력한 협력 대상자로 인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잘못된 거는 당연한 건데 우리도 사실은 좀 너무 지나치게 잘못되어 있는 혹은 너무 본인 스스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보죠. 그런 면이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런 일부가. 면들 일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세계를 얘기했을 때 네네.
이제 다시 돌아가자면 올해가 이제 안중근 의사 의거 110주년이잖아요. 네네. 의거 이후에 이제 2달 정확히 10월 26일 날 의거를 했으니까 정확히 2달 지난 거고. 네. 지금이 이제 안중근 의사가 110년 전에 여순 감옥에 있던 바로 그 무렵이죠. 네. 그 무렵이면서 이제 자기 일생을 기록하면서 아는칠 역사를 쓰고 동양평화론을 썼던 네네. 그 무렵인데 네. 그때 이제 안중근 의사는 그렇게 썼어요. 동양평화가 되기 위해서는 한중일이 서로 협력해야 된다. 상대의 독립을 지켜주고 서로 협력하면서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했느냐면 동양 평화론이 그거죠. 예, 공동 군대를 창설하고 공동 은행을 만들고 공동 화폐를 만들자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만큼 한중일 사이에 국경 없는 이제 유대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왜 또 이런 부분을 주겠느냐? 네. 안중근 의사는 동양 평화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상대와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는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렇죠. 상대가 뭔가 좀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고 네. 이래야 서로 신뢰가 생기는 것이지 상대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찍어 누르고 네. 빼앗고 약탈하고 국권까지 빼앗으면 그것이 이제 삼국 사이에 끊임없는 불화와 원망을 낳아서 영원한 동양의 화란을 낳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이또 들어보면 정반대죠. 그러네요. 기회가 되면은 한국을 집어삼켜서 이렇게 하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예, 주도적으로 동양 평화를 이끄는 길이다라고 이제 이또가 동양 평화를 주장했는데 안중근 의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했던 것이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같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약한 나라, 당신은 우리나라가 약한 나라였는데 도와주고 부추겨주고 어려우면 보살펴주고 그러면서도 인격을 좀 이게 침해하지 않는. 네. 이게 이른바 평화에 관한 이또보다는 우리가 침략당하는 사람으로서 훨씬 더 고차원적인 생각을 했다. 그렇군요.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화가 조금 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부터 다른 한국과 일본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와 함께 살펴봤습니다.